안녕하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으면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력이 강하고 독불 장군처럼 앞만 보고 직진하는 성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약하고 마음이 여렸습니다. 항상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하고 기댈 상대가 필요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는 그 상대가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잠깐 어디로 가버리면 하루 종일 언니를 찾은 적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마다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언니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죠. 다른 분들은 형제나 자매지간과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저는 언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했고, 언니랑 똑같이 되려고 옷도 따라 입고 책도 따라 샀습니다. 오죽했으면 장래의 희망이 저희 언니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도 장래의 희망이 언니라고 하니까 황당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정이 장래의 희망이 언니라고 적었는데 왜 언니니? 선생님이나 경찰 이런 걸 적어야지. 언니라고 적으면 어떡해. 애정이는 언니가 될 수 없어. 언니도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애정이도 결혼해서 다른 집에서 살아야지. 선생님이 저를 귀엽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물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언니가 결혼해서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언니가 가버리면 안 된다고 소리쳤죠.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시면서 결혼해서도 같이 살라고 달래셨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같이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이웃집 사람들만 해도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언니랑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우울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정말로 언니와 살고 있네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분가했지만 계속해서 저랑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0살이었고 저희 언니는 23살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일찍 낳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격리일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죠. 언니 말로는 회사 일보다 시댁살이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속상해할까봐 자세히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를 피해 저희 집으로 와서 쉬고 있을 때가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사돈 어르신이 와 있었습니다. 에이, 그것 여기 있지? 뭐 한다고 자꾸 밖에 나가 있는 거냐, 어? 내가 잡아먹기라도 했어? 죄송해요. 잠깐 동생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하윤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언니가 서둘러 짐을 싸서 나서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늘 환하게 웃던 언니인데 결혼한 이후로 불행해 보였죠. 저한테 몰래 전화를 해서 울먹거리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사돈 어르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보기라도 할 텐데 저도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만 있다가 언니를 떠나보내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은 언니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 있죠. 잠을 자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습니다. 언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언니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가 슬그머니 시댁을 빠져나와서는 제게 다가오는데 무슨 귀신이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니를 어찌나 괴롭혔는지 사람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 언니가 흐느적 걸어오더니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제가 왜 울었냐고 묻는데도 운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안개처럼 보이는 언니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전화를 해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언니가 해탈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아들도 못 낳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장남을 낳았으면 나도 예쁨 받았을 텐데. 언니가 흐느끼면서 전화를 끊길래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언니에게 차라리 독립하라고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라고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냐고, 이혼하면 우리 하윤이는 어쩔 거냐고 묻더군요. 언니가 꾸역꾸역 그런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는데 제가 해줄 건 하윤이를 봐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시댁에 주말마다 전화를 해서 하윤이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다 떼쓰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난감한 척 저한테 화를 내는 척하면서 제 집으로 겨우 왔었죠. 그래서 덕분에 조카랑 쌓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공원으로 피크닉도 가면서 자매같이 놀아주었죠. 하윤이도 저를 좋아해 주어서 가끔은 제 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사돈 어르신은 하윤이가 딸이라고 안 좋아하지만 기죽지 않길 바랬는데요. 하윤이가 당당하고 밝은 아이로 크길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어디 병원인데요? 사돈 어르신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랑 형부 그리고 하윤이가 탄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와서 택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보니 언니랑 형부는 이미 세상을 뜬 상태였죠.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서 언니 얼굴 위로 덮여진 천조가리만 쳐다보았는데요. 사돈 어르신은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집에 박혀있지는 비 오는 날에 어딜 가겠다고 나서서 우리 아들까지 죽여? 사돈 어르신은 죽은 저희 언니를 붙잡고 욕을 하고 있었죠. 시댁 쪽 사람들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와 막걸리가 먹고 싶다며 맛집으로 향하게 한 언니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아예 몰랐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전화를 했다. 안 그래도 아들 못 낳는 것 미워 죽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다니. 이런 가짜는 것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어. 사돈 어르신이 통곡을 하시면서 언니 위로 덮여진 천을 쥐어뜯었습니다. 언니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던 의료진들이 말렸죠. 사돈 어르신은 언니가 세상을 떴는데도 언니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겨우겨우 화를 참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카를 붙들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우리 아들 죽여놓고 뻔뻔하게 여기 서 있고 싶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라. 이것이 우리 아들이 감싸줘서 살았다고 하더라.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 살았어. 사돈 어르신께서 119 구급대원에게 사고 당시 현장을 전해 들었나 봅니다. 형부가 하윤이를 살리려고 꽉 껴안은 채 머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제가 조카 편을 들었다고 제 머리카락을 붙잡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시더군요. 너도 똑같아. 아들도 하나 못 낳는 것이랑 핏줄이 똑같으니 멍청하게 나불대는 것이겠지.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당장 고쳐놔 줄 테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아파서 주저앉으니 이번엔 할머니의 손길이 조카에게 뻗쳤습니다. 조카의 옷깃을 마구잡이로 붙잡더니 호통을 치시는 거 있죠? 이런 요망한 것,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런 것하고 나는 같이 못 살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보내라.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를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멱살 잡다시피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조카가 보인 반응이 더 슬펐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애가 어찌나 놀랐는지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저는 그런 하윤이를 감싸 안은 채 사돈 어르신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갑자기 난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장례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것이 어디 눈을 부라리고 있어? 우리 아들 장례는 내가 할 거다. 신경 쓰지 말고 그 모자란 것 때리고 가버려라. 제가 진정하라고 중재하는데도 사돈 어르신이 오히려 저를 밀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카에게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라는 말까지 해서 저는 얼른 하윤이의 두 귀를 막아버렸죠. 그리고 하윤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차라리 다 잊어버리자. 이모도 잊고 싶으니까 다 잊으려고 해. 그러니까 하윤이도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자. 하윤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 머리 상처를 꿰매고 찰과상과 인대가 늘어난 부분을 치료하였습니다. 형부가 자식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만큼 하윤이를 처절하게 껴안고 있었나 봅니다. 차가 전복했는데도 하윤이는 5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저희 조카가 이렇게 회복하는 사이 언니와 형부는 같은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의 뜻대로 형부 장례식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을 치러야 했는데요. 형부 장례식장과 언니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던 와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냈다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돈 어르신이 기어코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알았다며 어쩌면 좋냐고 하길래 서둘러 하윤이가 있다는 고아원에 가보았습니다. 구석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하윤이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언니가 죽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돈 어르신이 인간만도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돈 어르신 말대로 이제 가족도 아니니 저도 예의를 차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하윤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호적을 올려서 키우기로 했죠. 하윤이를 키우게 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서 선자리를 보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공무원부터 경찰, 선생님, 잘 나가는 사업가까지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연락이 끊기고 흐지부지 되더군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찰나 호텔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하윤이에 대해 묻기 전까지요. 애정씨가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하시던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금 있는 사람처럼 6시 전에 가시는 게 궁금해서요. 아, 우리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 밥을 챙겨줘야 해서요. 사실 사정이 있어서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순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도 알겠더군요. 바로 조카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연락이 점차 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조금은 한심한 기분이 들어서 일찍 자리를 파했습니다. 저를 피하시는 남자분들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알아가는 남자한테서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피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하윤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무심코 받아보니 요리사랑 연결해준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왜 벌써 헤어졌냐고 물으니 제가 그렇게 됐다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요리사한테서 이유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얼버무리기 무섭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걔는 땡땡 호텔 요리사면 다니?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조카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지 어떻게 그래? 그렇게 잘났어?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 천천히 두고 봐야지. 어쩜 집에 가자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려? 이모, 나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나 했더니 애가 있어서 그랬나 봐. 나도 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 결혼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화내지 마. 이모가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가 그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더군요. 다 먹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13살짜리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워낙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라 너무 어리게만 봤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하윤이가 제게 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기특한 마음에 얼른 편지를 읽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으니 고아원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있죠? 자기가 고아원에 들어가면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조카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혼을 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 쓰래? 이모가 혜윤이 버리고 결혼할 것 같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조카가 엉엉 울어버리더군요. 그런 조카를 꼭 껴안으며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카가 있어서 떠날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는 것보다 조카랑 같이 있는 삶이 더 소중해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있다면 결혼식을 올릴 테지만 그런 남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뒤부터 어른들이 만들어준 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조카를 위해 돈을 벌거나 조카와 지내는 시간을 늘렸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조카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의대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대 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코피를 쏟을 정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단어를 외우고 밥 먹으면서 교과서를 훑어보고 있더라고요. 조카 말로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빨리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른 교실로 돌아와 공부를 하려고요.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완전히 책벌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늘 전교에서 1등인 녀석이 5등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는데요. 오히려 자기가 성을 내면서 과외를 붙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외나 학원 없이도 공부를 곧잘 잘해내던 조카 녀석이었는데 승부욕이 올랐는지 제게 부탁을 다하더군요. 하윤이가 뭘 해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라서 학부모들한테 수소문해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과외를 받으니 성적이 쑥쑥 올랐습니다. 그 뒤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러다 조카가 쓰러진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희 하윤이 담임 선생님이더군요. 하윤이가 수업을 듣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하길래 바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땡땡 병원으로 가보니 하윤이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한약도 지어주고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하윤이가 잔다고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라고 책을 빼앗아서 재운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이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니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밖에요. 우리 하윤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돈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돈 어르신인 거 알게 된 순간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오시더니 제 뒤에 서 있는 하윤이를 보시더라고요. 하윤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며? 다른 자식도 아니고 죽은 우리 첫째 아들 자식인데 내가 챙겨줘야지. 하윤아, 나 기억하니? 할머니잖아. 8살까지 애지중지 키워주던 할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윤이를 버리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놓을 땐 언제고 이렇게 찾아오다뇨. 게다가 하윤이는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쭈뼛거리며 다가가더니 꾸벅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그런 조카를 보고 좋다고 미소 짓더니 원래부터 자상한 할머니였던 척 껴안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유, 우리 하윤이 보고 싶었다. 하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할머니가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늦게 왔다. 이번에 의대에 들어갔다며? 할머니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독립하고 싶으면 말해라. 등록금이랑 생활비도 대줄게. 사돈 어르신이 조카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처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 녀석은 그저 좋아라 하더군요. 저한테 입양 온 후로 외가 쪽 식구들이랑 교류하지 않고 쭉 지내왔으니 반가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했지만 할머니가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런 엄청난 기억을 다 까먹을까 싶었죠. 8살짜리가 겪었을 고통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걸 조카한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알게 돼서 저한테서 큰 배신감을 느끼면 어쩌나 고민이 되더군요. 저 혼자 고민 속에 갇혀서 끙끙 앓고 있으니 시간이 흘러 조카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싣고 학교 기숙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사돈 어르신이 나타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예, 짐이 이것뿐이니? 여자애 혼자서 지내는 건데 이것밖에 안 가져가면 어떡해? 나머지는 택배로 붙일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런 일은 할머니가 신경 써야지 누가 쓰니?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마음 같아서는 욕짓거리를 내뱉고 싶었지만 조카가 있어서 참았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제 차에서 짐을 빼내더니 기어코 자기 차에 실어서 조카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카가 제발 따라가지 않길 바랬는데 자연스럽게 사돈 어르신 차로 옮겨 타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주먹을 꽉 쥐며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제 차로 조카를 따라가 학교 캠퍼스는 어떤지 기숙사 환경은 어떤지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할머니 곁만 졸졸 따라다니며 위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있었죠. 결혼까지 포기하고 키워낸 귀한 조카가 할머니 자격도 안 되는 늙은 여자에게 저러니 억울했습니다. 남몰래 눈물까지 닦아내며 그 수모를 참아냈는데요. 수모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조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오랜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받지 않더군요. 그런 날이 수도 없이 지난 뒤에야 걱정이 돼서 학교까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런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너 자꾸 하윤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네가 자꾸 전화해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더라. 사돈 어르신이야말로 하윤이 고아원에 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윤이가 의사 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너야말로 하윤이가 의사 될 것 같아서 견제하는 거니? 할머니가 이제 지원 좀 해주겠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하윤이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윤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뭐? 하윤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려고 해? 괜히 아픈 상처 건드려서 무슨 일을 치르려고. 그러다 걔 공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애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제가 차를 세우고 육직거리를 내뱉으려고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사돈 어르신이 일부러 하윤이와 저를 떼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윤이를 찾아갔는데요. 하윤이가 글쎄 저를 보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 있죠. 이모, 왜 왔어? 저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하는데. 네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와봤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돌아가. 나 지금 밤새야 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게 항상 예의 바르면서도 밝게 말하던 애인데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죠. 결국 제가 조카에게 버럭 화를 내며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너 설마 할머니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버린다고 고아원에 내놓은 사람이다. 근데 네가 의대 간다니까 착한 척 연기하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버릴 사람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너 키우려고 인생을 걸었어. 정말 친엄마처럼 널 키워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제가 울면서 말해놓고 차마 조카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이모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12년을 키워준 이모를 믿어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믿니? 네가 제정신이야? 조카가 제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을 쏟길래 조카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안겨준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연락해봤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다 큰 조카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찾아가도 바쁘다 하니 어쩌겠나요. 마음 같아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가끔씩 연락해서 들어보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이모, 내가 그동안 연락이 없었지? 할 말이 있는데 땡땡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조카 녀석이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니 저도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따져볼까? 아니면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것이냐고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가보니 조카가 갑자기 병실로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돈 어르신이 누워있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돈 어른, 어디 아프세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하윤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내가 8년 전부터 췌장암에 걸렸는데 다시 재발하고 말았다. 이제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돼서 수술해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 사돈 어르신이 그리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제서야 8년 전보다 삐쩍 마른 몸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돈 어르신이 불쌍해 보이는커녕 다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곧 세상을 뜰 사람인데 우리 조카한테 왜 그랬고 언니한테는 왜 그랬냐고 따지기도 싫었습니다. 생판남이니 적당히 회복을 기원하고 병실을 나오려고 했는데 사돈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네 언니한테 모질게 대한 것도 잘못했고 내 손녀 버리고 너한테 떠맡긴 것도 잘못했다. 내 욕심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한 것도 미안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 사과 좀 받아주라. 그래야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어. 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하윤이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가 췌장암 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 대한민국 1등이래.
그 교수가 수술해주면 나 살 수도 있다는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사돈 어르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사과를 받아주면 조카가 교수에게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해본다고 말했나 봅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제 다리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사돈 어르신을 떼어놓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받아야 하죠? 우리 하윤이 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나타난 거 보니까 췌장암 때문에 그러셨네요. 췌장암 진단받고 겁먹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나중에 우리 하윤이 써먹을 때 있을까봐 그러신 거냐고요. 췌장암이 낫기가 그리 힘들다고 하더라. 재발이 잘 된대. 수술은 성공했는데 의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밤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윤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돌아버렸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익만 챙기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사돈 어르신께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조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저와의 연락수단을 모두 다 끊어놓은 거죠. 계속해서 조카를 감시하며 저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만나고는 있는지 감시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윤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모, 사실 나 다 기억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나 고아원에 보냈던 것도, 이모가 나 다시 데리고 간 것도.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순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할머니 집에도 놀러가고 같이 연락하면서 할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무리 할머니가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꼭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그런다고 이모 연락을 무시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한테 잘못한 게 있나 몇 번이나 생각했다. 너도 내가 보낸 문자 봤지? 그 문자들 보면 네 할머니가 무슨 말로 널 꼬셨나 불안했는지 알 거다. 그 문자들을 보고도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 있니? 복수의 눈이 멀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밤마다 꿈에서 엄마가 나와. 그리고 할머니가 고아원에 버리고 가는 꿈을 꿔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코피 흘릴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할머니 생각에 분해서 그랬던 거야. 조카가 울먹거리면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아픈 할머니를 배신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연락 문제로 서운해하거나 저랑 멀어질 때마다 할머니의 몸이 약해져서 양로원에 입원시키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복수를 다하면 다시 저를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분에 차 조카의 등을 내려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네 인생 망칠 수도 있는 짓을 왜 해? 그러다 의사 면허라도 박탈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 인간이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제가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저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로 지내자고 말하자 사돈 어르신이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아가, 이러지 말고 나 좀 받아오. 어차피 옛날 일 아니냐. 엄청 오래된 일인데 이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나 좀 살려다오. 응?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지금 가슴 한켠에 묻어두라고요? 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세요. 언니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도 모자라 우리 하윤이 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할 거니? 이렇게 엎드려 빌까? 사돈 어르신이 부들부들 떨며 애처롭게 바라보길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가 제 머릿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 비굴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윤이한테 비셔야죠. 사돈 어르신이 조카 버리셨잖아요. 하윤이가 용서하면 생각해 볼게요. 하윤아, 우리 조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할미가 부족해서 너한테 못된 짓을 했다. 한 번만 받아오.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절을 하는 사돈 어르신을 보는데 조카가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조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복수심에 치기 어린 행동을 한 것이었죠. 우리 하윤이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외면하며 살자고 설득했을 겁니다. 뭐라도 했으니 됐다고 조카를 달래며 사돈 어르신을 버려두고 왔는데요. 허망하게 앉아있는 사돈 어르신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도 안아보고 계속 혼자서 병실 생활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니의 시어머니이니 어떻게 사나 조카에게도 물어보고 슬쩍 병실 안을 내다본 적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목숨 한번 즐기다 생각하다가도 인성이 나빠 고독하게 떠날 인간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한테 편지 한 통이 와서 열어보았는데요. 무려 5장 분량의 편지였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푸념과 사과글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사돈 어르신이 있는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왜 보냈냐고 따질까 아니면 비아냥거릴까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제가 하윤이한테 교수님께 부탁해보라고 말해볼게요. 사돈 어르신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왜 그랬냐고 남이니까 안 보면 되는 사이 아니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사돈 어르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사돈 어르신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편지글이 마음을 흔들었다기보다는 조카 인생에 흠집을 남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자며 교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해보았죠. 당연히 제 조카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못해준다고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할 거야. 네가 살면서 범죄자도 치료해줘야 하고 네 할머니보다 인성이 나쁜 사람을 고쳐줘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외면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낼 거니? 제가 그리 말하니 조카가 한참을 생각해보는 눈치더군요. 잠시 뒤에는 제 말대로 하겠다며 췌장암 수술을 잘한다는 교수님께 연락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수술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사돈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웬 보자기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귀해 보이는 보자기 안에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반찬을 싸들고 왔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였습니다. 인생은 오래 살고도 볼 일이네요. 조카도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조카가 좋아하는 떡을 직접 쪄왔다며 꺼내서 건네는데 정말 애처롭게 보이더군요. 이거 내가 우리 하윤이 생각해서 찐 거다. 우리 하윤이 백설기 좋아하잖아. 포슬포슬하니 정말 맛있다. 한 입 먹어봐라. 하윤이가 먹지 않으니 슬그머니 손을 내리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역시 내가 준 거라서 좀 그렇지? 그래도 버리면 아까우니까 나 가면 먹어라. 그날은 그렇게 가버리더니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반찬을 건네주셨습니다. 반찬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신다는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안 청소를 해주겠다는 거 있죠? 이제 슬슬 계절도 바뀌었으니 옷 정리도 하고 대청소도 할 때 되지 않았니? 내가 거들어주마. 아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나가 있어라.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봐도 사돈 어르신께서 걸레질을 하고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오셔서 이불 빨래를 해놓고 가셨고 다리미질만 1시간을 하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커튼이 더럽다면서 죄다 빨아놓고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가 해놓은 반찬들도 놓고 가십니다.
오늘도 사돈 어르신이 해주신 반찬에 밥을 해먹다가 사연글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가다가 저희 가족들끼리 모이면 솔직한 생각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나라면 그렇게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사돈 어르신께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